좀 여쭤보면은 어 지금 참가하신 분들 저한테 채팅창에 입력을 해 주고 계신데, 일단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1 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2 번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입력해 주세요. 네. 1 번, 2번 이렇게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캐나다로의 어떤 이주라든지 혹은 캐나다로의 어떤 취업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거나 할 계획이신 분들은 지금 3 번을 좀 눌러 주세요. 네. 네. 지금 대부분은 다 그러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랑 한국에 한 50대 50 정도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어 캐나다로의 이주나 취업을 희망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 얼굴보다는 화면을 공유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할 거고, 강의 도중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 주셔도 되고, 강의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습니다. Q&A 시간에 또 해 주시면 채팅창에 남겨 주시거나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예정된 거로는 1 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드리고, Q&A 시간이 이제 30분 정도인데, 아마 뭐 전체 90 분보다 짧을 수도 있고요. 뭐 그 이상 돼도 저는 상관없는데, 다 그 안에 되도록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대표님 보이세요? 아니요. 아직 쉐어 안 됐어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보이시죠? 아직 네. 이제 네네, 공유 중입니다 됐어요. 지금. 네. 네. 잠시 전사면으로 띄워 놓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4050의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는 캐나다 기업 취업 전략이라는 건데요. 뭐 너무 거창하게 제목은 써 놨는데,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취업하고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살아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철웅이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사이먼 최라고 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철웅을 발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먼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20 년간 뭐 인사교육, 조직문화, 채용 이렇게 관련된 사람에 관련된 일들을 했고, 뭐 프리랜서부터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정부기관, 그리고 나아가서 컨설팅 펌 이런 데서까지 다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제가 1999 년도에 IMF 시절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어 처음에 사회생활을 제가 중남미에 있는 파나마라는 나라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참 그 인연이, 운이라는 게 참 있는데, 제가 원래 학부가 이제 무역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IMF 때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그 코트라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부에서 청년들을 해외로 좀 나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국인 업체들과 모아서 한국에서 이제 청년들을 뽑아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에 보내는데, 정부에서 월급의 50% 그리고 취업을 받아주시는 그 곳에서 50% 이렇게 주는 형태로 해서 1년 계약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마루타 프로그램이었는데 마루타가 된 거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청년 수출 해외 수출 개척단인가 뭐 하여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창시에 제가 멤버였다라는 거. 그래서 인제 저는 파나마라는 곳, 파나마는 또 스페인어를 쓰는데 스페인어는 전혀 못했고 영어도 거의 못했는데 어떻게 운이 정말 좋아서 인제 파나마라는 곳에 가서 그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1년 동안 했고, 그렇게 1 년을 있다 보니까 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의 단위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대기업의 재무 쪽, 자금을 담당하는 쪽에 이제 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재무라는 일이 저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2000 년도 시점에는 뭔가 직장을 옮긴다는 거, 이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인제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지금 다니는 모든 직장의 경력을 잊고 신입으로 입사하거나. 근데 제가 뭐 파나마도 갔다 왔죠. 뭐 그래서 나이도 꽉 찬 상태에서 다시 또 신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아 저는 앞으로는 어떤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해서 쭉 생활하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기업,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면 '나는 경험을 쌓으리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인제 회사를 다녔고 평균적으로는 3 년에 한 번 정도씩 옮겼던 것 같아요. 뭐 좋게 봐주는 사람보다는 '언제 정신 차릴래?'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고, 근데 인제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노바스코샤에 있었는데 2년 동안 있었는데 영주권 따기 위해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는 아주 작은 어촌에서 지내면서 제 한국 생활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이직 후 첫 일주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책이고요. 여기 안에 제가 뭐 이직 후 조직에서 살아남는 법, 뭐 채용, 면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책을 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오늘 이게 이것도 몇 년 전이니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캐나다 버전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전혀 뭐 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소개를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나다에 이민을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영업, 흔히 말하는 이제 장사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자영업 말고 취업,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하는 취업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에 저만의 답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부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펜쇼나 뭐 어떤 대학에 오신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실 거고 그 경력들을 완전히 다 놓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하면 내 경력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가령 내가 사무직이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이 경력이 전혀 쓸모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취업에 도전했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이제 이력서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면접 보는 법, 이런 것들, 제 한국에서의 경험들, 제가 한국에서는 뭐 대학생 취업 컨설팅도 뭐 200여 차례 했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면접관으로 정부 기관에 파견돼서 면접을 보는 그런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050, 그러니까 40 세, 50세, 지금 뭐 30 대도 상관은 없고요. 30 대면 훨씬 더 좋죠. 캐나다에서 자영업 말고 취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취업이 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대학을 통해서 인제 뭐
어떤 미래를 도모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취업은 잘 되는 산업을 고르는 순간 절반은 끝난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잘 되는 산업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뭐 반도체, IT, AI 이런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캐나다에서 살고 싶으신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으신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우선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만약에 취업이란 걸 해야 된다면 경쟁이 치열한 곳보다는 사람이 항상 부족한 곳, 이 사람이 항상 부족한 곳을 중점적으로 노려서 이쪽에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 근데 인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캐나다라는 나라는 한국인만 이민 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요. 전 세계에서 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캐나다의 뭐 북쪽이나 시골보다는 대도시, 토론토나 밴쿠버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어떻게 되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 또한 자기들이 선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란에서 의사하시던 분이 오셨는데 여기서 의사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석박사 자격이 다 있는데도 여기서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끔 뉴스에서도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인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가 나누는 생각의 갭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고 조금씩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제 강의를 하기에 있어서 캐나다에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기본사항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는 일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뭐 대부분 직급이 있죠.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급이 있는데,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매우 약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 어소시에이트라는 게 흔히 말하는 그냥 평직원이에요. 제가 현재 지금 평직원인데, 평직원과 슈퍼바이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팀장이 슈퍼바이저인데 캐나다에서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소시에이트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무언가의 어떤 것들을 의사결정해야 될 때 무조건 슈퍼바이저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또한 회사의 규율과 지침이 있죠. 그런 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를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어소시에이트와 슈퍼바이저 사이에 뭐 코디네이터라든지 뭐 스페셜리스트라는 인제 직책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상관없이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저의 직속 상사 슈퍼바이저와 주로 이야기하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은 연공설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뭐 젊은 세대의 뭐 다른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원이 대리한테 물어보고 대리가 과장한테 물어보고 부장한테 물어보고 이런 게 기본적인 사회의 흐름이었다면은 한국에서는, 캐나다에서는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와 제가 오케이만 되면 전혀 다른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한 처음에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눈치를 좀 보게 되잖아요. 이거 뭐 누구를 잘 보여야 되지, 누구랑 친해져야 되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에서는 인제 뭐 처음에 직장 들어가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싹싹싹 하면 되는데,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대충 보면 딱 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제가 일단 영어도 잘 안 되죠. 뭐 문화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누구한테 다가가서 뭐 인사를 해야 되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팀원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저도 20 년을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하고 갔는데 캐나다에서 처음에 적응할 때는 대단히 많이 좀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와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게 슈퍼바이저인지 매니저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터뷰를 아마 보실 거예요. 그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능력, 성실성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문화 측면에서는 근무 시간에 대한 거는 뭐 스레드나 뭐 여러 가지 한인 카페나 이런 데 오만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건 한국처럼 무슨 뭐 음주를 한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정말 없어요. 그런 건 정말 없는데, 오해하시는 것들이 '아 우리는 뭐 9 to 5 에서 5시 되면 바로 집에 간다.' 맞아요. 맞는데,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출근하면 일단 PC를 켜죠. PC를 켜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러 휴게실에 가죠. 어떤 때는 밑에 내려가기도 하죠. 뭐 아니면 건물 밖으로 나가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일단 올라오죠. 그래서 뭐 이메일도 체크하고 개인 이메일도 체크하고 뭐 그러죠. 그리고 무엇보다 점심시간 12 시부터 1 시, 1 시간은 꼬박 챙기죠.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 먹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있다가 뭐 6 시까지 있다가 인제 퇴근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오셔 가지고 출근해서 정말 쉬지 못하고 6시 뭐 밤 8 시, 9 시까지 일한 경험들도 다들 있으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인제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캐나다는 5 시면 5 시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5 시에 남아 있으려면 오버타임이라고 해서 그거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5 시에 내가 맡은 일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의 양이 상당히 많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점심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그 점심을 구내식당이라는 거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휴게실은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나눠주는 구내식당은 없고요. 그리고 인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본인 책상이나 아니면 휴게실에 와서 아주 간단하게 뭐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들 형태로 뭐 10 분, 15분 사이에 먹고 후다닥 가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맞춰야 돼요. 제가 그거를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그 하교를 해요. 하교를 하고 아이가 커뮤니티 센터나 어디에 뭐 배우러 가야 돼요. 뭐 수영 배우러 가고 그냥 태권도 배우러 가야 돼요. 한국에서는 노란색 본고가 오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 태워 가지고 가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안 와요.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태권도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태권도장에서 봉고차가 오는 경우는 제가 봤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안 와요. 뭐 제가 사는 동네는 그런데 또 뭐 밴쿠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즉 부모가 되게 바빠요. 아이를 무언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직접 데려다 줘야 되고, 직접 끝나면 또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5 시간을 넘겨서 누군가한테 "너 야근해라."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가 그것들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버타임을 가끔 하는데 무조건 매니저가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그런데 "너 오버타임 할 수 있니?" 제가 만약에 "No."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너 왜 못하냐? 무슨 일이 있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되게 자유롭지만 한편으로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책임감?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노트북 가지고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레퍼런스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슈퍼바이저가 제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도 저는 그냥 제 일만 해요. 슈퍼바이저가 뭘 요청을 해요? "아 나는 싫어. 난 그냥 내 일만 할 거야."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 이직을 하고 싶어요. 이직을 하고 싶을 때 상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레퍼런스입니다.
당신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의 이름과 소속과 연락처를 달라. 우리나라도 레퍼런스를 많이 하죠. 헤드헌팅 하면 뭐 레퍼런스 하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레퍼런스는 뭐 5년 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사이에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레퍼런스 해 줄게."라는 말은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겠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너무너무 관계가 좋은 매니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레퍼런스를 요구할 때 그 앞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No." 라고 얘기하는 게 이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 레퍼런스 해줄 수는 있어. 근데 너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도 네가 원하면 내 이름과 이걸 써."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명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러운 관계 같지만 이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를 얼마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레퍼런스 다음 회사로의 옮겨가는 그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캐나다 처음 왔는데 제가 레퍼런스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바스코샤에서 온타리오로 오면서 이 레퍼런스를 없어 가지고 제가 다니던 영어, 그러니까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로 영어를 했었는데 거기 선생님 레퍼런스를 해서 어떻게 어거지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겸손과 자랑,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인들은 직장 생활하면 일단 별로 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도 네 뭐 전 뭐 그냥 그래요. 뭐 네 뭐 어떤 일을 해 놓고도 뭐 제가 다 한 거 아니라 뭐 다 같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뭘 했는데 할 정도의 인데도 자기가 그걸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직장을 잡으시게 되면 자랑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냥 묵묵히 겸손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문화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들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100%는 안 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가짐. 특히 아시안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다는 인식이 많이 박혀 있어서 '이 사람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라고 생각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인사 고과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측면에서는 쪼금 더 마이너스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별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하신 일들은 나 했어.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면접 때도 매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스몰 톡이라고 써 놨는데 스몰 톡이 캐나다의 어떤 사람 사귀는 데 있어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스몰 톡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그러니까 뭐 둘이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쟤네 뭐 하는 거지?" 했는데 날씨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랬는데 어저께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스몰 톡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안 되죠. 성격도 그렇게 나서서 못하죠. 근데 이 스몰 톡을 왜 이렇게 하나 했더니 뭐 서부의 총잡이 시절에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땅은 넓고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왔는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낼지. 그러니까 인제 상대를 이야기하면서 뭐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된 캐나다 지인께 여쭤봤어요. "이 스몰 톡이 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다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어 못해도 성격이 막 외향적인 남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몰 톡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쭉쭉 늘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는 그런 부분은 좀 저는 부족한데 '스몰 톡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래서 이 레퍼런스, 네트워크하고 인제 결부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레퍼런스로도 이어지고 쪼금 제가 과장된 이야기지만
인디드라는 캐나다에서 유명한 잡 사이트가 있어요. 인디드라는 잡 사이트에 올라오는 취업 공고 말고 회사에서 발생되는 어떤 빈자리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동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취업 공고를 법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내지만 이미 내정자를 정해 놓고 그 공고를 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 공고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았다. 근데 이 사람이 적임자다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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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슈퍼바이저가 자기가 옮겨가면서 같이 일하던 직원을 "너 나랑 같이 갈래?" 해서 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칼리지를 진학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칼리지에 있는 교수님들이 어떤 레퍼런스,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학과의 인기도가 올라가고, 또한 기술을 만약에 배우신다 그러면 그 학과에서 어떻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바로 되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나는 영어도 잘 안 되고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 그다음에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바꾸셔야 됩니다. 공부도 하시고 네트워크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공부는 좀 덜 하시더라도 네트워크를 더 잘하시면 취업이 더 잘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마음을 다잡고 여기 있는 이 반에 있는 내 과에 있는 이 애들하고는 무조건 친해져야 되겠다. 인도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안하무인격으로 들이대요. 근데 그런 것들의 좋은 점은 꼭 취하셔 가지고 '아 쟤네 뭐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지? 뭐 나이 든 교수님한테 뭐 젖따이지? 아무것도 실력도 없는 놈이 뭐 다 한다고 떠벌이고 다니지?'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걔네들이 하는 거에 장점을 취하셔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알려주시면 돼요. 무조건 뭐 와일드하고 막 활발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대화를 시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동양인들은 되게 차갑게 보인대요. 그 구글 코리아의 구글 본사에서 인사팀장을 하셨던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양인들은 가만히 있는 거를 우리는 대단히 차분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차가운 인상이어서 다가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가 매우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과에 입학하셨을 때부터 영어가 안 되시더라도 쉽지 않죠. 그냥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이라도 하시면서 하와이어라도 하시면서 친해지는 그런 걸 만드셔야지 과에서 공부하실 때도 매우 유리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과 나이인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도 말을 들었는데 뭐 나이가 많아서 그다음에 뭐 "외국인이어서 뽑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외국인을 뽑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디서 그런 카드라 소문들이 도는지 알 수는 없는데, 물론 안 뽑을 수도 있겠죠. 저도 저같이 나이가 지금 50이 훨씬 넘은 사람은요, 캐나다에는 한국 기업에서 안 뽑아요. 예,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직에서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게 살아남는 거다라고 하면,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이 평직원으로 계속 있을래.' 저희 회사에도 지금 60세 넘으셨는데 평직원으로 계속 인제 연차가 쌓이시면서 그냥 '나는 내일만 할래.' 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어린 후배들이 본인의 슈퍼바이저가 되고 매니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약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을 꼭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혹은 여기 계셔서 오실 때 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도 인제 '해외로 나가자.'라고 어떤 식으로든 인제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갔던 게 저는 캐나다가 아니고요. 저희 애엄마랑 아이랑 독일을 인제 갔어요. 독일을 가서 여행 겸
그래서 독일에 이민을 가신 분들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활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휴가가 많지 않아 가지고 뒤늦게 가서 합류를 한 케이스인데, 그때가 1월 월인가 2월 월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스산한 거예요. 이 뼈에 스미는 이 추위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영하 30 도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저 지금 캐나다에서 처음에 이렇게 추운지. 이거 알았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저도 아무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해외로 가자.' 그런 뭔가 한국에서 좀 지치기도 했고 아이 교육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영주권조차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어떤 곳을 이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거금을 내는 투자 이민을 전문으로 하시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아니 지금 캐나다라는 곳에서 AIPP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거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 보세요." 해서 소개를 해 줘 가지고 간 거예요. 이 AIPP가 뭐냐면 노바스코샤라는 캐나다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인데요. 거기에 랍스터나 여러 가지 생선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인력이 없는 거예요.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고. 그래서 아무리 취업 공고를 내도 사람을 뽑을 수가 없으니 이 노바스코샤 주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취업 비자를 주고, 취업 비자를 주는 것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을 해 주겠다라는 것들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2017 년도에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2018년 이때쯤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이 회사에서 제가 인제 했던 이주공사에서 노바스코샤에 있는 고용주, 그러니까 회사 하나를 섭외를 한 거죠. 섭외를 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올 테니 네가 취업을 그러면 받아 줘라." 이런 거 무건의 계약을 했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고민을 했죠. 제가 직접 알아보고 인제 AIPP가 뭔지도 알아보고 이 노바스코샤 이민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젊은 분들이면은 그냥 본인이 하셔도 됐을 거예요, 찾아다니시면서. 근데 인제 저는 어 그거보다는 한국에서 있을 때 최대한 돈을 벌고 내가 그냥 돈을 써서 여기에 어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주공사에 저도 돈을 그때 많이 줬어요. 돈 많이 주고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저는 사실은 취업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들어갔고 영주권이 신청이 된 거를 확인하고 캐나다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정이 있고 감당해야 되는 인제 상황들이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뭐가 되겠지.' 이렇게까지는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최대한의 어떤 방법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려는 측면에서 이제 이걸 하고, 이걸 결정을 하고 났더니 '영주권만 일단 따면 뭐든 될 거야. 신분이 안정이 되면 뭐든 될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때 당시 인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면은 뭐 영어 습득도 뭐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된다는 말들도 있고 뭐 해서 '아 그래.'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는 2년 정도 그냥 안식년 삼아서 가자. 안식년 동안에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쓰되, 어쨌든 공장에 취직을 한 거니까 공장에 취직해서 월세, 렌트비는 나오니까 그 겸사겸사 해서 좀 쉬면서 '아예 영어 공부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뭔가 도모해 보자.'라는 정말 너무나 안일한 생각으로 캐나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미친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캐나다를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 비행기도 안 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쪽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들어와라." 저는 최대한 늦게 들어가려고 했죠.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또 그렇게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4 개월 정도 먼저 인제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아이와 아이 엄마는 늦게 들어오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 버리니까 공장이 또 문을 닫아요. 들어오라고 하더니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다는 건 돈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때 정말로 좌절했어요. 들어오자마자 14일 동안 자가격리한 날 아침에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언제 열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타향살이 어디 유배 간 사람처럼 바닷가 보면서 하루 종일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8월 달에 제가 갔는데. 그러다가 인제 그 영주권도 이민국이 업무를 다 안 해 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 1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는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2년 정도 걸렸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인제 고민을 진짜 하게 된 거예요. '캐나다에서 살 것이냐. 살게 되면 어떻게 아이를 기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건지.' 정말 그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산직 공장에서 랍스타를 하루에 10 시간씩 냉장고에서 까는, 랍스타 분해해서 손으로 직접 분해해서 하는 일이 제가 하던 일이었어요. 이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온타리오주로 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답사를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캐나다까지 있는데. 근데 온타리오주와 이 노바스코샤주가 쉽게 말씀드리면 차로는 약 한 2,200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못 와요. 안 쉬고 운전하셔도 못 오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인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제가 인제 지금 살고 있는 옥빌, 벌링턴, 밀튼, 런던, 그리고 뭐 해밀턴 이런 데를 제가 이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토는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좀 복잡한 데에서 살려면 서울이 낫지.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안 가고 다른 데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쪽 동네로 왔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처음으로 와서 인제 옥빌에서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살고 있는 이 집이 결과적으로는 그 에어비앤비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거기에 인제 안착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답사라는 것도 또 직장을 또 다시 휴가를 내서 온 거니까 답사는 해야 되는데 한 동네에서 한 4일 정도씩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옥빌이 인구가 21만 4천 명이에요. 그럼 꽤나 커요. 벌링턴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4일 동안 뭘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춘천 같은 동네를 가서 4일 동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춘천에 가서 닭갈비도 한번 먹어야 되고 뭐 공지천도 가야 되고, 그러면 4일 후딱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뭘 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그냥 좀 마음에 드는 동네를 사전에 찍어 둔 데를 가서 아이들 등하교하는 시간에 그걸 바라본 거예요. 아. 애들이 등하교할 때 애들 표정이 어떻구나, 뭐 선생님들은 어떻구나, 뭐 이런 거 보는 정도지 다른 걸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교에 괜히 가셔 가지고 쳐다보시거나 사진 찍으면 잡혀갑니다. 농담이 아니고 잡혀가요. 뭐 그 경찰이 정말 출동하고 학교에서 바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못 해요. 그러니까 뭐 한 4일 옥빌, 벌링턴 이렇게 돈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데를 다시 한번 한 4-5일 있자 이런 계획으로 인제 저희도 한 달 정도를 답사를 왔는데, 결국은 동네를 봐서 '아 어떻구나.' 정도는 알았는데, 진짜 그 동네에 학교를 간다든지 그 동네에 뭐가 유명한지 실제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생활하는 곳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인터넷 한국인 카페를 아무리 뒤지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옥빌이라는 곳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 가족은 이제 새롭게, 왜냐 온타리오주에서 4박 5일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더더군다나 온주에는 바다가 없죠. 저는 바다의 생선, 그 갑각류를 처리하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온주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다 그만두고 완전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온타리오주, 뭐 노바스코샤주, BC주 전혀 다릅니다. 각 나라로 이동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면허증, 보험 다 새로 하셔야 돼요. 완전히 새로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몸으로 저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살다 보니까 매우 매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다시 3 년, 그러니까 처음 여기 왔을 때 한국인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한 5 년은 지나야 그래도
좀 적응을 한다, 정착을 했다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제가 지금 5년 됐거든요.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만약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쪼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한국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용 자원과 편한 환경에 있으실 때 많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시고 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 오셔도 또 바뀌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수는 있는데 저처럼 완전히 기준이 없다. 그러면 완전 백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 현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점점 떨어지죠. 만약에 학교를 다니신다 그러면 공부는 잘 안 되죠. 솔직히 공부 잘 안 하고 싶죠. 뭐 또 새로운 걸 배우니까 어렵죠. 자녀는 또 돌봐야 되는데 내가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애는 어리니까 학교에 그냥 그 던져 놓으면 지수로 잘하겠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완전히 처음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미 쌓아온 경력과 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고 한다? 말이 쉽죠. 그리고 사람이 편하면 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각박해지면 더 예전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와 있나.' 그러니까 지금 뭐 역이민에 대한 뭐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데 그분들은 그 부분들만의 사연이 있겠지만 뭐 그것들이 절대적인 건 전혀 아니다. 방법이 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가령 캐나다 오고 싶으신데 뭘 어찌할 바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고 여러분께 인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드릴 건데 이력서는 어떤 걸 쓰신다고 만약에 하면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업을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과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하셨던 분야가 아니실 수 있어요. 뭐 기술이 더 유망하다 하니까 가령 배관이나 뭐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내 경력하고는 상관이 없어, 한국에서 하셨던 일과는.'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국에서 하셨던 일들을 큰 백지에다가 다 적어 보세요. 아주 세부적으로 적으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매우 도움이 되고 그 인디드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잡 디스크립션 이라고 해서 이 해당되는 일의 요건, 이 요건이 뭐냐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해당되는 일을 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뭐 대학을 나왔냐, 뭐 고등학교를 나왔냐, 뭐 영어가 몇 점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들을 매칭을 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묶어 보세요. 그러면 연결고리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을 취업 교육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는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죠, 한국은. 그런데 신입사원들 채용 공고를 할 때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와 매칭이 되는 여러분들의 경력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들이 이 직무를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대학교 때 했던 무언가 경험들을 직무와 연결시켜야 돼요. 가령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편의점에서 대부분 계산하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되면 물건이 들어와요. 물건도 진열해야 되고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또 응대도 돼요. 그럼 물건을 들여오고 나가는 게 뭐죠? 물품 재고 수급 관리예요. 고객 대응하는 건 뭐죠? 커스터머 서비스. 그다음에 또 뭘 하죠? 세일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식으로 분류를 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했다라고 좋아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링크드인 보시면요. 이렇게 화려한 링크드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옆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어마무시한 인재 같은데 제 옆에서 저랑 똑같은 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묶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면접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들을 많이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인재상이라든지 회사의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조직 문화 같은 것도 구글에서 리뷰를 보실 수도 있고 인디드에도 리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챗GPT 좋잖아요.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를 해서 나의 이력서를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든 못 받든 우리는 이직할 때 "아 저 뭐 경력 3년 차인데요. 10년 차인데." 하잖아요. 여기는 인정 안 해 줘요. 하지만 내가 했던 일들이 지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일과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어필하실 수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래오래 부합하게, 이게 원래 글쓰기의 대원칙인데 내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 해당되는 직무에 제가 매우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저는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했고 저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시는 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의견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저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노바스코샤에서 이제 랍스타 일을 했잖아요. 노바스코샤에서 온타리오에 왔는데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200 군데 지원했는데 이미 떨어졌죠. 근데 식품회사를 다녔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ISO라고 국제 품질 인증 뭐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이 회사가 운영되는지를 측정하고 인증하는 심사원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증을 예전에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할 때 혹시 몰라서 따 놨어요. 근데 인제 실무 경력은 솔직히 없었죠. 근데 그 자격증이 품질을 관리하는 자격증이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식품 가공 업무를 하는데 식품 가공이라는 게 랍스터가 들어오면 랍스터를 자르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이 랍스터를 가공을 하고 포장을 해서 이 랍스터가 식품으로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안전한지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거가 끝난 다음에 그 해당되는 작업장을 저희가 청소하잖아요. 어떤 화학 제품을 이용해서 단순히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대장균, 살모넬라균을 다 죽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 제가 면접을 볼 때 제 그 자격증 카피본 출력하고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세니테이션이라는 업무에 매우 적합한 인재다. 왜냐하면 나는 식품 회사에 경험이 있고 세니테이션 업무를 했었다." 제가 랍스터 공장에서 일할 때 세니테이션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세니테이션이란 일을 했던 거예요. 작업을 마치고 청소했던 작업이 세니테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선 '어 그러네. 식품회사, 캐나다에서의 식품회사 경력이 있어. 세니테이션 경험도 있어.' 안 뽑을 이유가 없죠. '영어가 문제다?' 아니요. 정말로 어떤 전문적인 뭐 마케팅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이 면접자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 언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제가 다니는 회사의 세니테이션이 어디에 드러내는 정말 자랑스러운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다니셔도 좋고 아니면 대학이 안 다니시는데 어쨌든 와 가지고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돈이 되는 거 지금 급하니까 하는 상황들이 있으시더라도 단순히 청소라고 하더라도 생각하시고 지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적은 곳, 청소는요 사람을 언제나 뽑아요. 왜 그러냐면요, 청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식당에서 청소를 할 건지, 병원에서 청소를 할 건지, 혹은 어디서 청소를 할 건지에 대한, 나는 청소를 할 건데 어디서 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건데, 어디서 청소를 하느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최소한 나는 어떤 식으로 캐나다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ISO 품질 자격증 그거 하나를
현업에 대한 경험도 없는 그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세니테이션으로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에요. 한국의 전라북도 김제에도 공장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만약에 젊었으면 한국에 있는 전라북도 김제에 제가 파견을 갈 수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회사 내부의 이동으로 그쪽에 매니저로 취업할 수도 있어요. 몰랐어요. 그런 길이 있는지.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청소야. 아, 나 그냥 뭐 어쨌든 시간당 뭐 얼마 받고 또 시간 되면 다른 데 옮겨가야지.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이 무언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에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뽑아서 개발하고 적용해서 여기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력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력서 양식, 이력서 쓰는 거 인제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챗GPT가 다 해 줍니다. 회사가 다 합니다.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한글로 쓰셔서 영어로 번역해 줘. 캐나다의 비즈니스 어체에 맞게 번역해 줘.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AI가 해줄 수 없는 건 여러분이 이런 하나하나를 쪼개서 해 주지 않으면 AI가 매칭을 못 해 드려요. 이거는 지금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요. 에어 캐나다의 캐빈 서비스 직무를 뽑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캐빈 서비스지 뭐냐면 기내 항공기 청소예요.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공고예요. 근데 페이가 좀 낮죠. 근데 여기는 노조 가입이 돼요. 노조 가입이 된다라는 거는 함부로 안 잘린다는 거예요. 매우 캐나다 지금에선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보면 이브닝 시프트 뭐 나이트 시프트에서 교대제, 교대제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은 요구되어지는 거. required는 필수로 요구되어지는 거고요. preferred 이런 것들은 그냥 '아 있으면 좋다.'라는 건데요. 필수고 요구되는 거 여기 보세요.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있느냐, 그다음에 교대제에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느냐, 뭐 그다음에 빠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느냐. 당연하잖아요. 항공기가 떠야 되니까. 한국인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국인 그냥 하시는 대로만 하면 빨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청소직이에요. 청소직이고 페이도 낮아요. 근데 여기에 장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파트타임도 상관없고 풀타임으로 만약에 근무하셔서 7 개월을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에어 캐나다를 타실 때 지금 한국 돈으로 8만 원 정도만 내면 비행기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자 뭐 1번 존, 2번 존 해 가지고 줄 설 때 있잖아요. 그전에 카운터 앞에 이런 그 커리어 들고 사람들 몰려 있는 거 보시는 경우 있는데 그분들이 다 직원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이 좌석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창가 쪽 뭐 복도 쪽을 앉을 수는 없지만 8만 원에 한국이건 원하시는 3 개를 가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 취업을 하고 나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뭐 장사를 해요. 근데 가끔 들여다 봐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청소겠어요? 청소가 아니죠. 너무너무 좋은 기회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경력이 계속 쌓이잖아요. 저 제가 여기도 지원했었어요. 지원했었고 합격했었는데 그 신체 검사, 신체 검사, 소변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한국에서 그 이거 지원하기 전에 한 6 개월 전쯤인가 한국에서 정신과에 가 가지고 너무 잠이 안 와 가지고 처방받았던 신경 안정제를 먹었는데 그게 인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사진 찍어서 보내래요.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그 약도 거의 안 먹었었거든요. 약을 봤는데 아무런 그 글씨도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활주로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이 신경 안정제나 이런 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6 개월 동안 그 약을 절대 복용하지 말고 완전 새 판으로 다시 취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말아라." 그러고 인제 했는데 지금 직장 다니면서 한 거예요. 왜? 저도 한국을 편하게 가고 싶으니까. 자주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소를 하나 정하실 때도 이렇게 '나는 이런 데서 청소를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병원에서 청소를 해서 최대한' 뭐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면 그래도 아플 때 그 병원에 조금이라도 뭔가 누구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식당에서 뭐 하시는데 서버를 하시는 것보다 저는 청소를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럼 식품업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 회사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저희 회사에 아무도 한국인이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뭐 중남미에서 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영어 한 글자도 못해요. 근데 너무 이 스패니시 쓰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니까 스패니스로 다 만들어 놨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근데 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니까 1-2년 지나면 저희랑 영어가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입사했는데 4년 5년 만에 매니저 된 친구도 있고, 직접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예요.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실 때, 어떤 직무를 고르실 때는 내가 원하는 직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곳에서 경력을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지를 감안하셔서 정하시고, 그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한국에서 하셨던 일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은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영어를 잘 못하셔도 가령 뭐 세니테이션이다, 아니면 어떤 몸을 쓰는 일이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막힘이 없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문법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령 면접을 봤을 때 5개의 질문을 하는데 3개 정도만 여러분이 그 면접관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해 주신다면, 그거는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직무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어소시에이트를 뽑는 어떤 그 면접에 나오는 질문은 거의 비슷해요. 지원 동기, 왜 지원했느냐.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캐나다의 모든 기업은 한국과 가장 비교되는 게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에 대한 것들을, 사무직이어도 그렇지만 사무직이 아닌 약간 몸을 쓰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안전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혹은 당신이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제가 갔던 에어 캐나다, 캐나다 포스트, 코트라,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입니다. 정답은 슈퍼바이저, 나의 매니저에게 문의한답니다. 문의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특히 캐나다나 북미는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워크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게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팀원 간에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원래는 정답은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좋잖아요.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정답은 "슈퍼바이저한테 상의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AIPP 할 때 영어 점수 제한 점수가 4 점이었어요. CLB 4 점. 그래서 저는 4.5 점을 받고 그 지원서를 냈는데, 4.5 점이면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사실 땐 사실은 힘들어요. 예.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연말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해당되는 뭐 주정부移民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할 때 그래도 공식적인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단기간에 4 점을 만드는 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PDF로 전자책까지 만들었어요. 4점 단기 달성법. 뭐냐면 그냥 유형별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하면 뭐 영어가 잘 된다 아니에요. 오로지 점수를 취득하는 거. 청 영어 점수 6점 이상을 원하신다?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4.5 점을 받고 캐나다에서 1년 반 동안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하다가
작년에 다시 시험을 한번 봐 봤는데 6 점이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전에는 제네럴이었고 이번엔 또 아카데믹으로 봤는데 6 점이에요. 여러분 뭐 펜쇼 입학하셨으니까 영어 점수가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시겠지만 7 점이면 그래도 어디든 기본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는 7점 영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6점 영어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4.5 점의 영어 실력으로 면접을 다 통과한 거예요. 캐나다 포스트처럼 캐나다 우체국 엄청나게 큰 회사고 캐나다에서 매우 유명한 회사인데 그 이유가 노조가 무지무지하게 세요.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회사는 너무나 많은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면접관을 외주를 써요. 아데코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데코는 헤드헌팅 그런 회사예요. 아데코의 직원이 여러분을 면접을 보는데 그 직원이 여러분을 안 쳐다봐요. 직원은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타이핑 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질문하고 타이핑 치고 처음에 눈 마주치는 거는 처음에 인사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할 말이 있느냐?" 이거 할 때예요. 그렇다 그러면 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화상으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벽이나 이런 데 써서 붙여 놓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배우다.' 자연스럽게 국어책을 읽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충분히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 한 장, 한 장만 가지고도 정말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경험했던 아주 짧은 이야기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신 사항들을 좀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캐나다에 오셔서 갖고 싶은 직업이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 한국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한국에서 하던 일을 한국말로도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을 써야 되는 일이었는데 캐나다에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또 필요한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 필요한 직업과 하고 싶은 직업에 그 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갭을 내가 어떻게 메꾸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캐나다에서 바라시는 바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미리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뭐 캐나다 저도 뭐 공인 이민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이민 시장이 매우 안 좋잖아요. 안 좋지만 지금도 이 온타리오주만 해도 이 북부에 있는 뭐 서드벨이나 팀즈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고 뭐 해당되는 지역에서 1년 정도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매우 높은 가점을 주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여기보다 북쪽이니까 춥겠죠. 하지만 '나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서 살겠다. 영주권을 받겠다.' 하시면 거기서 학교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나오고 그러면서 배우시는 어떤 캐나다의 문화가 다 여러분들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펜쇼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경력이고 그 경력 자체가 캐나다 회사에 지원하실 때 '캐나다 생활이 몇 년이 된다.'라는 것들을 어필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시기 전에 만약에 여력이 되시면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답사를 한번 오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오셔 가지고 약간 관광 반 어중이 떠중이 반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오셔 가지고 자녀분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그 학교도 직접 가 보고 그다음에 그쪽 커뮤니티도 좀 어머니나 뭐 아버님이 참여해 보실 수 있는 데도 좀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오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직업이 되는지도 한번 가서 보실 수 있는 간접적인 체험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정말 가지실 수 있도록 뭐 런던이건 어디건 뭐 옥빌이건 오셔 가지고 한 번은 그런 생활들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는데 아주 많은 선택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았다면 저는 정말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정말 최소한 1 년, 2 년의 시간을 세이브해 줬다. 저도 물론 그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아 어떤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것들에 기회가 있으면 꼭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저에게 만약에 뭐 문의를 하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에 대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